역학의 철학 274페이지. 절대와 상대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용어가 아니다. 두 용어가 매우 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용어의 명시적 정의를 먼저 내리지 않고서는 선명한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절대, 상대, 측정 지표 모두 현재 맥락에서는 대개 분수 또는 분율로 계산된다. 절대 숫자는 실제 환자의 숫자로 생각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이는 그 숫자가 대표하는 실제 환자의 숫자, 예를 들어 1940년대 영국에서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으로 목숨을 구한 아이들의 숫자는 그 밖에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절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라는 용어가 현재 맥락에서 이용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어떤 경우 이 지표는 비가 아니라 차이의 양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와 단순한 동의어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 도차만을 절대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 위럴의 견해 역시 그렇다. 인구 집단 초과 분율은 위험도 차가 아니라 비이지만 때때로 위험도 차와 함께 절대 측정 지표에 포함되기도 한다. 사실 8장에서 보았듯이 일반 인구 초과 분율은 수학적으로도 위험도차는 초과 분율과 좀 더 가깝다. 이는 위험도차는 두 위험의 차이값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 위험 비감소와 인구 집단 초과 분율 모두는 위험도차를 하나의 위험으로 나눈 분율로 표현된다. 한편 상대 위험도의 경우 상대 위험도와 상대 위험 비감소 역시 특별히 수학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상대 위험 비감소는 위험도차만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처럼 상대 위험도만으로도 계산될 수 없다. 상대 위험 감소를 계산하려면 노출군 위험도나 비노출군 위험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집단 초과 분율의 특징은 그것이 일반 인구에서의 노출, 유병률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위험도차는 그렇지 않으므로 절대 상대 지표는 비 또는 분율인지 여부에 따라 나눌 수도 없고 노출 유병률을 고려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눌 수도 없다. 결국 상대와 절대란 용어는 여러 종류의 측정 지표를 선명하게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도 매우 모호하다. 게다가 다양한 이른바 상대, 절대 측정 지표들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 정합적인 근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어떤 측정 지표들을 절대와 상대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라며 새로운 구분 근거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일은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풀과 모라비아의 입장처럼 위험비와 같은 측정 지표를 우선시하게 된 간습은 역사적 우연에 의해 생겨났을 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보는 편이 낫다. 과거의 몇몇 연구에서 어떤 측정 지표들이 다른 지표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더 가진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상대 지표를 선호하는 현장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교과서와 역학 분야 전체에 걸쳐 그 흔적을 남겼다. 위험 상대주의는 그저 이런 흔적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철학자로서 내 1차적 관심은 위험 상대주의가 생겨나게 된 역사적 일화와 과정을 기술하는 데 있지는 않으며 위험비가 방법론적인 이점이 있다는 주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이 두드러진다. 특정 측면에서 위험비의 통계적 편리함, 인과 추론에서 위험비의 유용함, 한 인구 집단에서 다른 인구 집단으로 위험비가 이전 가능하다는 추정. 아래에서는 각각의 견해를 차례로 탐색하고 이들 견해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통계적 편리함에 근거한 논증. 상대 위험도를 이용하는 가장 실용적인 이유는 상대 위험도를 환자, 대조군 연구를 이용하여 손쉽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대조군 연구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 환자, 대조군 연구로부터 오주비를 산출할 수도 있다. 질병이 충분히 드문 경우 오주비는 상대 위험도의 근사치가 된다. 그린랜드는 오주비로부터 상대 위험도를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말한 다음 이 편리함이 이 작업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많은 가짜 논증을 유발했던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린랜드는 로빈스 펄과 함께 효과 측정 지표로 오주비를 사용할 경우 효과 측정 지표로서의 생명력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역설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 역설 때문에 오주비로부터 상대 위험도를 쉽게 추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주비를 빈번하게 사용되게 만드는 한편 동시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고 만다. 그린랜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 위험도가 선호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역사적 기반이 있는 설명을 제시했다. 그린랜드에 따르면
콘필드와 동료가 논문을 썼을 당시에는 상대 위험도가 상당한 계산상의 장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당시 환자, 대조군 연구 결과를 적절한 인구 집단 자료와 결합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 계산상의 실수도 잦았다. 반면 상대 위험도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점을 피할 수 있었다. 그린랜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편리함이나 단순성이 지닌 힘은 과학적 인식을 추동하기도 하지만 때로 난처하게도 만든다. 하지만 나는 바로 그 힘이 통계학의 잠재력이었다고 믿는다. 또 상대주의는 참호는 가장 편리한 도구를 쓰려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인지 바이어스를 불러오는데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위의 설명은 유심의 여지 없이 참이다.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방법이 해결하려는 문제를 다루는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고통스럽게 배워왔으므로 편리함이 과학자를 난처하게 만드는 만큼 철학자도 난처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편리함은 어떤 방법을 선호할 좋은 이유일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어야 한다. 어떤 방법이 편리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유용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상대 위험도가 편리하다는 사실로는 그 지배적인 지위를 전적으로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안주할 수 없다. 특히 상대 위험도에서 오즈비를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상대 위험도가 계산에 편리하다는 주장은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린랜드가 언급했듯이 오즈비와 상대 위험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은 이제 의심스럽다. 관련 인구 집단 자료와 결합시켜 절대적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정하는 일에 필요한 계산 능력을 확보하는 일은 예전에는 매우 비쌌지만 이제는 손에 들고 다니는 장치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 위험도가 다른 측정 지표보다 인과 치료를 위해 더 좋은 지표라는 믿음은 팽배해 있다. 만약 통계적 편리함이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라며 이 믿음은 전혀 어렵지 않게 거짓임을 보일 수 있다. 단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상대 위험도를 선호한다면 편리함이라는 차이는 계산 능력의 발전을 통해 서서히 침식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 위험도를 선호할 이유는 없다. 사실 편리함이 유일한 장점이라는 설명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설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런 설명은 곧 상대 위험도가 계산하고 작업하는 데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측정 지표가 인과적 사실을 밝히는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오해가 역학자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는 설명이기 때문이다. 상대 위험도가 편리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됐다는 설명은 꽤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너무도 명백한 개념적 오류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그리 그럴듯하지 않다. 그러나 비록 오류일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 개념적 확신에 호소하면 상대 위험도를 선호하는 현상에 대해 좀 더 간대하고 그럴듯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명백한 혼란이 역학이라는 분과의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간주하지 않는 한 통계적 편리함을 통한 설명은 상대 위험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측정 지표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게 편리했을 때에만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 대조군 연구로부터 상대 위험도를 측정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위험도차, 인구 집단, 초가 분율 등의 다른 측정 지표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상대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그런 지표들을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며 그 지표들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환자 대조군 연구로부터 상대 위험도를 추산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다른 가용 지표보다 상대 위험도를 선호하는 이유를 찾아낼 수는 없다. 이런 사실로는 다른 지표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만 상대 위험도의 사용을 설명할 수 있다. 오즈비를 이용한 계산이 상대 위험도를 가장하는 경향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상대 위험도가 1보다 크게 오즈비가 더 크고 상대 위험도가 1보다 작으면 오즈비는 더 작기 때문이다. 1월의 말처럼 위험 상대주의가 과장의 도구에 불과하다면 오즈비에 기반한 상대 위험도 추산이 그 자체로 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상대 위험도가 정말 인과 추론에 유용한가? 상대 위험도가 인과 추론에 사용하기에 다른 지표보다 더 유용하다며 이는 상대 위험도를 선호하는 좀 더 그럴듯한 이유가 될 만하다. 만약 상대 위험도가 인과 추론에 특히 유용하다면 최소한 인과 추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 상대 위험도를 이용해 연관성의 강도를 표현하는 방침을 지지하는 데 매우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대 위험도가 인과 추론에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은 매우 널리 퍼져 있으며 심지어 상대 위험도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면 노스리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발생률은 역학자가 어떤 요인이 특정 질병의 한 원인을 판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반해 기여 위험도는 정치의 결정권자가 조치를 취할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준다.
풀은 상대 위험도가 인과 추론에서 중추적이라는 관점을 해설하기 위해 콘필드를 위시한 일군의 역학자들이 1959년에 발표한 한 편의 논문까지 거슬러 올라가 영민한 분석을 수행했다. 풀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버크슨이 1958년도에 통계학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해 콘필드와 동료들이 논의했던 상황을 검토해보자 버크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적 연계를 논박하기 위해 몇 가지 강력한 주장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버크슨은 아래와 같이 썼다. 나로서는 흡연이 논의 중인 연구에서 흡연과 연관성이 발견된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주장을 매우 믿기 힘들다. 내가 보기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질병 범주들과 관계된 다양한 통계적 연관성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흡연이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한다. 한편 만일 우리가 아둔하게도 오컴의 면도날 원리를 위배하지 않으려면 서로 다른 각각의 연관성마다 근본적으로 다른 설명을 부여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흡연이 실제로 다양한 질병의 원인임을 알고 있지만 버크슨의 논증은 지금의 관점을 과거에 더 씌우지 않는 한 누구도 쉽게 기각할 수 없다. 당시 사람들은 흡연을 할 경우 담배 연기가 폐 조직과 접촉하여 폐암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흡연과 다른 종류의 암 또는 심장병 사이에서 확인되는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흡연이라는 노출이 각각의 질환을 일으키는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질환마다 상정하거나 아니면 흡연 폐암 이외에 다른 연관성은 인과적이라는 주장을 부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사후 관점 앞에서는 오캄의 면도날이 무뎌지는 경향이 있지만 담배 연기를 마셨다고 해서 그렇게나 많은 질병 유발 메커니즘이 모두 촉발된다는 생각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른 한편 다른 연관성이 인과 추론을 보증한다는 점을 부정해 질병 유발 메커니즘이 늘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연관성이 인과적일 가능성을 부정한다면 흡연과 폐암 사례의 인과 추론이 부정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과연 있는가?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이 다른 연관성과 달라야만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콘필드와 동료들이 상대 위험도에 집중한 이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시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연관성이 왜 특별한지 묻는 질문에 대한 하나하나의 답변이다. 지금 보기에는 부적절해 보이지만 콘필드 등은 폐암과 흡연의 연관성이 이미 언급된 다양한 연관성보다 특권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를 통해 버크슨이 제시한 딜레마의 두 번째 뿔을 잡았다. 콘필드 등의 선택은 사후 관점 없이는 정당화하기 힘든 선택이다. 만일 그들이 공중보건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폐암과 흡연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데이터에서 출발하는 방식이 최선은 아니었다. 버크스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상당히 많은 문헌들이 있다. 그 문헌들의 강조점은 흡연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발견이 지닌 생물학적 중요성에 있지 않았다. 그에 대해서는 거의 한마디의 논의도 없다. 대신 그 사회적 악이 매우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그에 대응하는 어떤 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선점만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강조하자면 사망자 비에 사로잡혀 사망자 수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 버크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옳았다. 만일 추정상의 인과적 연결을 연구하고 이에 근거해 어떤 조치를 취하려는 동기가 목숨을 살리려는 데 있다면 그 동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달려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폐암에 주목하는 선전은 뜻밖의 선택이다. 심지어 흡연자에게도 폐암은 흔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콘필드와 동료들조차 이를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결국 콘필드와 동료들은 버크슨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에서 사망자 수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이들은 상대 측정 지표, 특히 상대 위험도가 인과 추론의 특별한 유용한 세 가지 측면을 차례로 열거하고 있다. 상대 위험도에 초점을 맞추면 버크슨의 딜레마의 두 번째 뿔을 붙잡게 된다. 동시에 폐암에 대한 인과 추론이 특권적일 수 있는 강력한 이유, 다시 말해 다른 질병보다 폐암에 대한 인과 추론이 더 강력해야 하는 이유가 당시에 존재했다는 함축도 받아들이게 된다. 사후 관점의 기초에서 과거의 논의를 비판하는 일은 쉽지만 찜찜한 구석이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비판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공적인 토론에서 패배한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당시 논쟁의 승자였던 콘필드와 동료들에게 이런 비판을 감행하더라도 그리 부당하지는 않을 듯하다. 단순히 사후 관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동시대의 공중보건과 방법론만 감안해도 그들이 위와 같은 경로를 잘못했겠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는 사망자 절대 수이다. 이 점은 논쟁을 수행했던 당사자들 역시 수용했다.
반복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과 추론에서 상대 위험도를 이용하면 장점이 있다는 주장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콘필드와 동료들은 교란 변수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 위험도를 옹호했으나 푸른 교란 변수를 제거하는 능력에 있어 상대 위험도가 위험도차보다 일방적으로 우세하지는 않다는 점도 보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버크슨이 밑그림을 그렸지만 진전시키지 않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노출근의 위험도와 비노출근의 위험도를 비교하는 방식을 인과 강도를 측정하는 유일한 또는 옳은 방식으로 간주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데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쟁해온 측정 지표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비교에 근거하므로 이 문제는 심각하다. 다음의 주장은 다른 비교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만약 예를 들어 흡연자는 무관하게 심장병의 폐암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다고 해보자. 이 경우 흡연이란 노출이 있을 때 심장병 사망에 취약한 사람 수가 폐암 사망에 취약한 사람 수보다 더 적다. 이 사례에서 흡연으로 인한 심장병 사망 수와 폐암 사망자 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흡연이 심장병 사망에 끼치는 영향의 크기는 폐암에 미치는 크기보다 클 것이다. 버크슨의 제안은 기발하다. 그는 노출의 숫자와 비교하여 노출의 효과를 표현하지 않고 취약 인구 집단과 비교하여 효과를 표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취약 인구 집단이라는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SP는 1-RU. 취약 인구 집단은 질병이 생기지 않은 비노출 개인의 수를 비노출 개인의 수로 나눈 비율로 표현된다. 이러한 측정 지표는 모두 순위 효과를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약 인구 집단을 한정된 개인들의 집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취약 인구 집단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공중보건에 관심에서 보면 어떤 노출이 취약 인구 집단에 끼치는 효과는 그 노출이 만들어내는 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관심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무작위로 선택된 개인과 차이가 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그 사람은 문제의 노출이 얼마나 차이를 만들어낼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상대 위험도와 초과분은 비노출군 위험도 RU와 노출 위험도 RE를 비교하여 노출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다. 우리는 상대 위험도 초과분율, 인구 집단 초과분율에 상응하는 일련의 대체 측정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은 비노출군 위험도가 아닌 취약 인구 집단과 비교해 노출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다. 먼저 질병을 경험하지 않은 노출 인구 집단의 분율은 건강 인구 집단이라고 부르자. 흡연자의 폐암 치약도비가 1.1이라는 주장은 약간의 흥미를 불러올 따름이다. 공중보건 정책 결정자는 폐암이 생기지 않은 비흡연자가 폐암이 생기지 않은 흡연자에 비해 1.1배 흔하다는 점에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 상대 위험도와 치약도비를 간상동맥 질환의 사례를 들어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대조할 수 있다. 이 간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남자 비흡연자에게는 일생 동안 10%이고 흡연자에서는 일생 동안 18%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상대 위험도는 취약도비는 이 수치에 따르면 흡연의 폐암에 대한 상대 위험도는 심장병에 대한 상대 위험도보다 대단히 크지만 취약도비는 두 질환에서 대체로 같다. 이 수치에 따르면 위험의 효과가 취약 인구 집단에서 비례적으로 측정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 취약 인구 집단에서 두 질환의 위험은 거의 같다. 더 나아가 우리는 위험도 잘 취약 인구 집단의 분율로 표현하여 즉 위험도차를 취약 인구 집단으로 나눈 분수식을 통해 초과 분율의 한 가지 파생 지표를 정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정 지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지표를 실제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측정 지표의 개념적 특징을 조금 각기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려는 것이 그 이유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어떤 사태를 해명하는 인과성이라는 파일을 잘라내는 방법은 여럿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취약 인구 집단에 대한 노출의 순효과를 고려해 노출의 효과를 표현하는 지표는 어느 정도 직관적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굴복 분율은 노출의 효과를 겪고 있는 인구 집단의 크기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일이 없다면 어떤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어떤 개인이 있다고 해보자. 그는 노출로 인해 자신이 문제의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에 대비해 비노출군의 위험에 대비한 수치로 알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 노출이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인지도 알고 싶어 한다. 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가 아니다.
상대 위험도를 이용하여 인과성 사실을 표현하라는 선택은 단지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인과적 사실에 의해서든 인과적 개념에 의해서든 이 선택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례는 상대 지표 대 절대 지표라는 이분법이 잘못된 방향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우리가 만들어낸 측정 지표 역시 상대 지표지만 상대 위험도보다 공중보건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지표임이 분명하다. 물론 구한 목숨의 절대 숫자야말로 공중보건 당국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지표이지만 노출이 없고 건강한 사람에게 어떤 노출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알아내는 일 역시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 상대 위험도와 마찬가지로 이들 측정 지표가 공중보건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노출 유병률에 의존할 것이다. 하지만 취약 도비나 굴복 분율은 노출군과 비노출군은 단순히 비교하지 않고 두 집단 내부에 분포하는 위험도의 수준에 민감하게 변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상대 위험도와 다르다. 예를 들어 상대 위험도가 2라고 해보자. 이는 위험이 2배가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지표는 중의적이다. 다시 말해 어떤 집단의 위험도가 0.5%에서 1%로 변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10%에서 20% 변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취약 도비는 두 상황을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취약 도비는 1.005로 계산되므로 취약군에서 질병이 생길 위험도는 0.5%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례에서 취약 도비는 1.125로 계산되며 따라서 위험도는 12.5% 증가하게 된다. 물론 노출 유병률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취약 도비 같은 지표로는 공중보건상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유병률이 일정한 수준인 경우 취약 도비는 첫 번째 노출이 두 번째 노출보다 공중보건상의 중요성이 덜하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다. 요점은 이렇다. 상대 위험도를 인과 강도를 보여주는 특권을 지닌 특정 지표를 볼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상대 위험도가 인과적 추론에 적절하다거나 절대 측정 지표가 공중보건 중요성을 판정하는 데 적절하다고 간주할 이유도 전혀 없다. 푸른 위험도 차가 상대 위험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교란 변수를 제거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우리는 상대 위험도나 초과 분율과 유사하게 구성된 상대 측정 지표들이 상대 위험도보다 공중보건 당국의 관심에 알맞은 값이 될 수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 위험비는 이전 가능한가? 상대 위험도에 초점을 맞추는 세 번째 이유는 상대 위험도가 위험 수준 즉 위험도차가 다른 경우에도 한 인구 집단에서 다른 인구 집단으로 좀 더 이동하거나 이전하기 쉽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생각이 옳다면 상대 위험도를 이용한 표현을 좀 더 선호할 만하다. 상대 위험도 표현은 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고려 중인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는 데 널리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 위험도를 선호하는 이들 이유가 얼마나 적절한지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만 평가할 수 있고 이런 평가는 문제의 인과 관계가 지닌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분명 상대 위험도의 불변성을 가정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1950년대에 시작된 여러 인구는 몇몇 발랑 가정 모형에서 상대 위험도가 거의 일정을 보였다. 하지만 상대 위험도가 위험 수준이 다른 인구 집단 간에 이전 가능하다는 근거는 통계학에서도 생물학에서도 찾을 수 없다. 심지어 논의를 위해 이외 어쨌든 상대 위험도가 실제로 이전 가능하다고 봐야 합리적인 상황에만 관심을 두더라도 이전 가능성은 상대 위험도로 쓰인 표현을 선호해야 할 좋은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실제로는 정확히 그 반대이다. 상대 위험도가 위험 수준이 서로 다른 인구 집단 사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은 위험도 차를 포함한 측정 지표를 통해 연관성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상황과 정확히 같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의 이질성이나 역학에서 효과 측면 변경으로도 알려져 있는 통계적 상호작용 개념이 필요하다. 효과의 이질성 또는 상호작용은 어떤 노출 효과의 측정 결과가 또 다른 노출이 되고 있고 있음에 따라 달라질 때 일어난다. 문제의 상호작용이 언제 이질성이나 상호작용이라고 불리는지 적용된 인과 강도, 측정 지표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는 여러 지표들의 수학적 속성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 상황에 상대 위험도를 적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이질성이 없다는 뜻에서 동질성이 있을 때 기대되는 상대 위험도, 즉 기대 상대위는 두 노출 상대 위험도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 각각의 상대 위험도는 어떤 노출로 인해 문제의 결과가 몇 배나 더 흔해졌는지 말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이 가능하다. 두 요인에 모두 노출됐을 때 관찰된 상대 위험도가 기대 상대 위험도와 서로 다른 상황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곱셈 상호작용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인다.